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3번 잃는다면 그것은 불운일까요? 아니면 2017년 여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했죠. 하지만 실종자의 가족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유진 씨의 남자친구, 사람들이 뻥튀기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주변에서 이미 2명의 여성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우연일까요? 저는 사립탐정 박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15년 탐정 경력 중 가장 소름 끼쳤던 사건입니다. GPS 한 대가 밝혀낸 연쇄살인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8월 초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탐정님, 제 딸을 찾아주세요. 50대 중반의 여성 유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죠.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네, 했어요. 그런데 성인이고 가출 신고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질 않아요. 저는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진 씨 29세, 의정부 거주.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7월 23일 오후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죠? 김모 씨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뻥튀기라고 불러요. 허세가 심하고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뻥튀기. 별명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주변에서 이미 2명이 죽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2명이요? 작년에 그 사람 동거녀가 죽었어요. 집에서 갑자기. 그리고 올해 초에는 그 동거녀의 친한 친구도 그 사람한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건으로 재판 중이래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남자 주변에서 2명이 죽고 3번째 여자가 실종됐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어씨. 2016년 가을 김 씨와 동거하던 중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자연사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씨는 20대 후반의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사망 전날까지도 멀쩡했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죽는다. 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수소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기억나세요? 아, 그 사건. 기억나죠.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시신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보통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러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청소를 해놓은 것처럼 깔끔하더라고요. 신고자는 누구였나요? 남자친구요. 김모 씨. 그 사람 신고 내용도 좀 이상했어요. 구급대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당황해서 정신없이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제 머릿속에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씨의 죽음 정말 자연사였을까? 하지만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화장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씨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그 남자가 왔어요. 뻥튀기요. 어씨의 친구 시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 남자를 위로했어요. 친구 남자친구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비 씨는 어씨의 절친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 씨를 위로하다가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몇 달 후에는 연인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렸죠. 그런데 비는 그 사람도 외롭대 나도 외롭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 3월 두 사람은 교제 3개월 만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김 씨의 원룸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비 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격화됐죠. 그리고 김 씨는 비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나와 있어요. 말다툼 중에 흥분해서 그랬다고. 저는 재판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비 씨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7년 7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비 씨를 살해한 것은 3월입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실종된 것은 7월. 어머니 김 씨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유진 씨를 만났죠? 유진 씨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5월에. 그리고 한 달 만에 우리 딸이랑 사귀기 시작했대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인 남자가 보석으로 나와서 2달 만에 또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실종됐다. 유진이가 그 사실을 알았나요? 김 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숨겼나 봐요.
제가 나중에 알고 말렸는데 유진이가 오빠는 억울하게 2명 쓴 거래요. 정당방위였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일명 뻥튀기는 허세가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고급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며 부자인 척했고 여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여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토요일 유진 씨는 김 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김 씨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은색 SMO였죠. 어디 간다고 했나요? 강원도 쪽으로 드라이브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하지만 유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3일 저녁 김 씨가 혼자 돌아왔고 유진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강원도에 혼자 남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으셨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저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죠. 김 씨죠? 저는 유진 씨 실종 건으로 조사하는 탐정입니다. 아, 유진이요? 저도 걱정이에요. 연락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7월 23일이요. 강원도에서 헤어졌어요. 정확히 어디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천 쪽이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렌터카는 언제 반납하셨나요? 24일 아침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렌터카 GPS 기록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GPS요? 그건 렌터카 회사에 물어보세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렌터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차량은 이미 매각됐습니다. 한 달 전에요. GPS 기록은요? 차량과 함께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의 정비 기록을 뒤졌습니다. 차량 반납 당시의 상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납 당시 스팀 세차 완료 상태였음. 차량 내부 특이사항 없음. 스팀 세차?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세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드니까요. 그런데 김 씨는 굳이 돈을 들여 스팀 세차까지 했습니다. 왜? 무언가를 지우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당시 세차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차 기억나세요? 아, 그거요? 기억나죠. 고객이 직접 요청한 거라. 어떤 점이 특이했나요? 트렁크를 유난히 깨끗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트렁크.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유진 씨가 그 트렁크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는 이미 팔렸고 GPS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GPS 장비만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없나요? GPS요? 아, 그거 비싼 거잖아요. 우리 회사는 차량 매각할 때 GPS는 떼서 다른 차에 재활용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GPS가 아직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한 대에 80만 원씩 하는데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있죠? 창고에 있을 거예요. 다른 차량에 장착하기 전까지. 이 시간 후 저는 그 GPS 장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GPS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IT 포렌식 전문가인 후배에게 의뢰했습니다. 형, 이거 복원 가능해? 한번 봅시다. 3일간의 작업 끝에 우리는 2017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나왔어. 컴퓨터 화면에 빨간 선이 그려졌습니다. 렌터카의 이동 경로였죠. 7월 22일 오후 2시 의정부 출발. 오후 3시 포천시 진입. 오후 4시 포천시 영북면 소울산리. 그리고 차량이 5시간 동안 그곳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소울산리.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5시간이나 있었을까? 저는 김 씨의 신상 정보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별거 중인 아내, 그녀의 외갓집이 바로 소울산리에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적한 야산도 알고 있었죠. 저는 GPS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차량이 마을 어기 철물점 앞에서 15분간 정체. 오후 4시 30분 마을을 벗어나 산속 피포장도로 진입. 오후 4시 50분 산 중턱에서 정찰. 이후 5시간 동안 움직임 없음. 오후 10시 다시 하산. 오후 11시 의정부로 복귀. 철물점. 저는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 씨는 유진 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마을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샀죠. 무엇을? 중망치와 삽. 저는 경찰에 GPS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탐정님, 이것만 가지고는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GPS가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시신이 없으면 단순히 그 지역에 드라이브 갔다가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경찰도 나름의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2017년 9월 초 저는 포천 소울산리로 향했습니다. GPS가 가리킨 그 지점. 산 중턱의 피포장도로였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7월 20일이나 23일쯤 이 근처에서 이상한 차 본 적 없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쯤 밤늦게 차 소리가 들렸어. 이 산길로 차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저 위쪽. 폐가 있는 데 쪽으로. 저는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까 낡은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마치 누군가 파헤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GPS 데이터와 함께 현장 사진, 주민 증언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이미 피씨살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유진 씨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5일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7월 22일 포천 소울산리에 갔습니다. 드라이브 갔다 온 거예요. 5시간 동안? 차 안에서 쉬었어요. 철물점에서 뭘 샀죠? 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중망치와 삽을 샀어요. 그리고 비닐과 테이프도. 유진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김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 경찰은 포천 소울산리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GPS가 가리킨 정확한 지점. 그리고 수색 3일째 경찰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얕게 파묻힌 흙 속에서 사람의 옷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들어가자 유진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조서에 기록된 그의 진술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B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 여자친구를 죽였냐고. 자기도 무섭다고. 그래서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B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진이가 떠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7월 22일 유진이를 드라이브 가자고 꼬셨어요. 차는 렌터카로 빌렸고요. 포천으로 가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어요. 유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망치하고 삽을 샀죠. 미리 계획한 거였어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외갓집 근처라 제가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폐가 근처의 야산. 차를 세우고 유진이한테 경치 좋은 곳 보여줄게 하고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 망치로 뒤통수를 쳤어요. 한 번에 쓰러지더라고요.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묻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5시간쯤? 끝나고 내려와서 차를 스팀 세차했어요. 혹시 모를 흔적을 지우려고요. 다음날 렌터카를 반납하고 유진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혼자 강원도에 있대요라고. 저는 조서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것도, 철물점에서 도구를 산 것도, 아내 외갓집 근처 야산을 선택한 것도 모두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유진 씨 살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전 사건들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어씨의 죽음. 경찰은 당시 현장을 재검토했고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씨가 죽던 날 김 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구급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청소를 한 것처럼. 그리고 어씨의 목에서 희미한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초기 보고서도 있었지만 자연사로 결론 지으면서 무시됐습니다. 어씨도 그가 죽인 것 아닐까요? 경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화장돼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B씨. 그녀의 죽음은 우발적 살인으로 기록됐지만 유진 씨 사건이 밝혀지면서 다시 검토됐습니다. 김 씨는 B씨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상당한 액수죠. 그리고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여자들을 이용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죠. 여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그는 그녀들을 죽였습니다. 씨도 P씨도 유진씨도 모두 같은 이유로 죽었습니다. 2018년 3월 김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추적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GPS였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GPS 장비를 재활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복원해서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GPS가 없었다면 유진 씨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증거도 없었을 거고요. 피고인석의 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사립탐정이죠. 정식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증거를 수집했습니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했습니다. GPS 데이터는 렌터카 회사의 동의하에 제공받았고 경찰에 넘긴 후 정식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판사가 끊었습니다. 변호인 그것은 증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재판은 5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가 흐느꼈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 사건의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뻥튀기 김 씨. 그는 허세가 심한 사기꾼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살인마였습니다.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도 김 씨에게 살해당했다고. P씨는 우발적 살인으로 기록됐지만 과연 그것이 우발적이었을까요? 돈을 갚으라는 그녀가 귀찮아서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진 씨는 완전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만약 GPS가 없었다면, 만약 렌터카 회사가 GPS를 재활용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유진 씨는 영원히 그 산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 씨는 P씨 살인으로만 처벌받고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4번째, 5번째 피해자가 생겼겠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연은 없습니다. 한 사람 주변에서 연속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증거는 항상 남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를 계획해도 어딘가에 흔적이 남습니다. GPS처럼.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 경찰이 포기했을 때, 가족이 포기했을 때 탐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는 사건 종결 후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딸을 찾아주셔서. 비록 살아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고 범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정이 된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편지니까요. 2017년 의정부 뻥튀기 연쇄살인 사건. 3명의 여성이 한 남자의 탐욕과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GPS 한 대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탐정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 저는 사립탐정 박민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3번 잃는다면 그것은 불운일까요? 아니면 2017년 여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했죠. 하지만 실종자의 가족이 제게 찾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유진 씨의 남자친구, 사람들이 뻥튀기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주변에서 이미 2명의 여성이 죽었다는 사실을요. 우연일까요? 저는 사립탐정 박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15년 탐정 경력 중 가장 소름 끼쳤던 사건입니다. GPS 한 대가 밝혀낸 연쇄살인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8월 초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탐정님, 제 딸을 찾아주세요. 50대 중반의 여성 유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죠.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네, 했어요. 그런데 성인이고 가출 신고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질 않아요. 저는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진 씨 29세 의정부 거주.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7월 23일 오후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죠? 김모 씨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뻥튀기라고 불러요. 허세가 심하고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뻥튀기. 별명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2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주변에서 이미 2명이 죽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2명이요? 작년에 그 사람 동거녀가 죽었어요. 집에서 갑자기. 그리고 올해 초에는 그 동거녀의 친한 친구도 그 사람한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건으로 재판 중이래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남자 주변에서 2명이 죽고 3번째 여자가 실종됐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어씨. 2016년 가을 김 씨와 동거하던 중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자연사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씨는 20대 후반의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사망 전날까지도 멀쩡했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죽는다. 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수소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기억나세요? 아, 그 사건. 기억나죠.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시신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보통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러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마치 청소를 해놓은 것처럼 깔끔하더라고요. 신고자는 누구였나요? 남자친구요. 김모 씨. 그 사람 신고 내용도 좀 이상했어요. 구급대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당황해서 정신없이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제 머릿속에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씨의 죽음 정말 자연사였을까? 하지만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화장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씨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번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그 남자가 왔어요. 뻥튀기요. 어씨의 친구 시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B가 그 남자를 위로했어요. 친구 남자친구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B씨는 어씨의 절친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씨를 위로하다가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몇 달 후에는 연인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렸죠. 그런데 B는 그 사람도 외롭대 나도 외롭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 3월 2사람은 교제 3개월 만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김씨의 원룸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B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격화됐죠. 그리고 김씨는 B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나와 있어요. 말다툼 중에 흥분해서 그랬다고. 저는 재판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김씨는 B씨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7년 7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3월입니다. 그리고 유진씨가 실종된 것은 7월. 어머니 김씨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유진씨를 만났죠? 유진씨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5월에. 그리고 한 달 만에 우리 딸이랑 사귀기 시작했대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인 남자가 보석으로 나와서 2달 만에 또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실종됐다. 유진이가 그 사실을 알았나요? 김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숨겼나 봐요. 제가 나중에 알고 말렸는데 유진이가 오빠는 억울하게 누명 쓴 거래요. 정당방위였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일명 뻥튀기는 허세가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고급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며 부자인 척했고 여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여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토요일 유진 씨는 김 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김 씨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은색 SMO였죠. 어디 간다고 했나요? 강원도 쪽으로 드라이브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하지만 유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3일 저녁 김 씨가 혼자 돌아왔고 유진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강원도에 혼자 남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으셨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저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죠. 김 씨죠? 저는 유진 씨 실종 건으로 조사하는 탐정입니다. 아, 유진이요? 저도 걱정이에요. 연락이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7월 23일이요. 강원도에서 헤어졌어요. 정확히 어디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천 쪽이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렌터카는 언제 반납하셨나요?
24일 아침이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렌터카 GPS 기록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GPS요? 그건 렌터카 회사에 물어보세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렌터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차량은 이미 매각됐습니다. 한 달 전에요. GPS 기록은요? 차량과 함께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의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의 정비 기록을 뒤졌습니다. 차량 반납 당시의 상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납 당시 스팀 세차 완료 상태였음. 차량 내부 특이사항 없음. 스팀 세차?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세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드니까요. 그런데 김 씨는 굳이 돈을 들여 스팀 세차까지 했습니다. 왜? 무언가를 지우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당시 세차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차 기억나세요? 아, 그거요? 기억나죠. 고객이 직접 요청한 거라. 어떤 점이 특이했나요? 트렁크를 유난히 깨끗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트렁크.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유진 씨가 그 트렁크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는 이미 팔렸고 GPS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렌터카 회사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GPS 장비만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없나요? GPS요? 아, 그거 비싼 거잖아요. 우리 회사는 차량 매각할 때 GPS는 떼서 다른 차에 재활용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 GPS가 아직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한 대에 80만 원씩 하는데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있죠? 창고에 있을 거예요. 다른 차량에 장착하기 전까지. 이 시간 후 저는 그 GPS 장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GPS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IT 포렌식 전문가인 후배에게 의뢰했습니다. 형, 이거 복원 가능해? 한번 봅시다. 3일간의 작업 끝에 우리는 2017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나왔어. 컴퓨터 화면에 빨간 선이 그려졌습니다. 렌터카의 이동 경로였죠. 7월 22일 오후 2시 의정부 출발. 오후 3시 포천시 진입. 오후 4시 포천시 영북면 소울산리. 그리고 차량이 5시간 동안 그곳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소울산리.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5시간이나 있었을까? 저는 김 씨의 신상 정보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별거 중인 아내, 그녀의 외갓집이 바로 소울산리에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적한 야산도 알고 있었죠. 저는 GPS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차량이 마을 어기 철물점 앞에서 15분간 정체. 오후 4시 30분 마을을 벗어나 산속 피포장도로 진입. 오후 4시 50분 산 중턱에서 정찰. 이후 5시간 동안 움직임 없음. 오후 10시 다시 하산. 오후 11시 의정부로 복귀. 철물점. 저는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 씨는 유진 씨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마을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샀죠. 무엇을? 중망치와 삽. 저는 경찰의 GPS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탐정님, 이것만 가지고는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GPS가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시신이 없으면 단순히 그 지역에 드라이브 갔다가 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경찰도 나름의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2017년 9월 초 저는 포천 소울산리로 향했습니다. GPS가 가리킨 그 지점. 산 중턱의 피포장도로였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7월 22일이나 23일쯤 이 근처에서 이상한 차 본 적 없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쯤 밤늦게 차 소리가 들렸어. 이 산길로 차가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저 위쪽. 폐가 있는 데 쪽으로. 저는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까 낡은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마치 누군가 파헤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GPS 데이터와 함께 현장 사진, 주민 증언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이미 PC 살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유진 씨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5일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7월 22일 포천 소울 산리에 갔습니다. 드라이브 갔다 온 거예요. 5시간 동안 차 안에서 쉬었어요. 철물점에서 뭘 샀죠? 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중망치와 삽을 샀어요. 그리고 비닐과 테이프도. 유진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김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 경찰은 포천 소울 산리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GPS가 가리킨 정확한 지점. 그리고 수색 3일째 경찰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얕게 파묻힌 흙 속에서 사람의 옷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들어가자 유진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조서에 기록된 그의 진술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B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 여자친구를 죽였냐고. 자기도 무섭다고. 그래서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B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진이가 떠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7월 22일 유진이를 드라이브 가자고 꼬셨어요. 차는 렌터카로 빌렸고요. 포천으로 가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어요. 유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망치하고 삽을 샀죠. 미리 계획한 거였어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내 외갓집 근처라 제가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폐가 근처의 야산. 차를 세우고 유진이한테 경치 좋은 곳 보여줄게 하고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 망치로 뒤통수를 쳤어요. 한 번에 쓰러지더라고요.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묻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5시간쯤? 끝나고 내려와서 차를 스팀 세차했어요. 혹시 모를 흔적을 지우려고요. 다음날 렌터카를 반납하고 유진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유진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혼자 강원도에 있대요 라고. 저는 조서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것도 철물점에서 도구를 산 것도 아내 외갓집 근처 야산을 선택한 것도 모두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유진 씨 살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전 사건들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어 씨의 죽음. 경찰은 당시 현장을 재검토했고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씨가 죽던 날 김 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구급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청소를 한 것처럼. 그리고 어 씨의 목에서 희미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초기 보고서도 있었지만 자연사로 결론 지으면서 무시됐습니다. 어 씨도 그가 죽인 것 아닐까요? 경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화장돼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B씨. 그녀의 죽음은 우발적 살인으로 기록됐지만 유진 씨 사건이 밝혀지면서 다시 검토됐습니다. 김 씨는 B씨한테도 돈을 빌렸습니다. 상당한 액수죠. 그리고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여자들을 이용해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죠. 여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그는 그녀들을 죽였습니다. 어 씨도 B씨도 유진 씨도 모두 같은 이유로 죽었습니다. 2018년 3월 김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추적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GPS였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GPS 장비를 재활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복원해서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GPS가 없었다면 유진 씨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증거도 없었을 거고요. 피고인석에 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사립탐정이죠. 정식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증거를 수집했습니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했습니다. GPS 데이터는 렌터카 회사의 동의하에 제공받았고 경찰에 넘긴 후 정식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판사가 끊었습니다. 변호인 그것은 증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재판은 5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가 흐느꼈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 사건의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뻥튀기 김 씨. 그는 허세가 심한 사기꾼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살인마였습니다.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어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도 김 씨에게 살해당했다고. B 씨는 우발적 살인으로 기록됐지만 과연 그것이 우발적이었을까요? 돈을 갚으라는 그녀가 귀찮아서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유진 씨는 완전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만약 GPS가 없었다면, 만약 렌터카 회사가 GPS를 재활용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유진 씨는 영원히 그 산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 씨는 PC 살인으로만 처벌받고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4번째, 5번째 피해자가 생겼겠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연은 없습니다. 한 사람 주변에서 연속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증거는 항상 남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를 계획해도 어딘가에 흔적이 남습니다. GPS처럼.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 경찰이 포기했을 때, 가족이 포기했을 때 탐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입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는 사건 종결 후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딸을 찾아주셔서. 비록 살아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고 범인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정이 된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편지니까요. 2017년 의정부 뻥튀기 연쇄살인 사건. 3명의 여성이 한 남자의 탐욕과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GPS 한 대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탐정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 저는 사립탐정 박민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